안녕하세요. 나우케어 컴퍼니 문영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앞에서 홍종석 팀장님이 랩 수준으로 강의를 또 해주시고 마음이 막 급해지고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뭐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포근한 분위기는 되게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것들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 뭐 한 50명, 100명 이상 뭐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자리가 되게 뜻이 깊은데, 그때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오게 된 이유는 국장님하고 홍 팀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 강의해 주실 이제 송 변호사님하고 신사동에서 신사동 결의를 했어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강의를 좀 했으면 어떻겠냐,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뭐 안 하자고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알겠다 했는데, 사실 좀 오늘 강의 주제를 좀 정하면서 너무 포괄적인가?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터디도 하고 계시고 필드에서 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산업적이다 보니까, 시니어 사업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색안경이 있을 수도 있고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할 부분도 있고, 뭐 기업 관계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냥 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 양해를 좀 구하려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제목은 거창하지만 사실 거창한 것보다는 좀 실제 현장 필드 위주로 이해를 좀 높게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는 2013년도부터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로 방문요양센터 직영점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영점 운영을 하는데, 그때 뭐 방문요양센터만 하진 않았고 사실 다른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서 방문요양센터를 세컨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사실 처음에 좀 우습게 봤죠. 방문요양센터 그냥 직원 두고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 하나 해가지고 있는 사무실에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큰 콜 다셨죠. 이게 만만한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뽑아놓고 했는데, 어쨌든 한다고 했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때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니지만 방문요양센터, 특히나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시기는 어르신들 돈 주고 대놓고 사고 파는 시기였어요. 그냥 어르신 한 명당 얼마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요양보사가 됐든 센터가 됐든 다 서로 그냥 암암리에 공단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공단에서는 아직도 이게 2008년도 이제 10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장기요양보험법이. 근데 공단 직원들은 오히려 저희 같은 센터한테 문의를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냐? 그 정도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됐죠. 지금 많이 이제 올라와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직영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건데, 그랬으니까 제가 이 사업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프랜차이즈가 눈에 보였어요. 그때 비히트 인제스 뭐 아리아케는 그 후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건 좀 필요도 하고, 창업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필요도 하고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이제 스마일 시니어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쭉 스마일 시니어 브랜드로 2021년 6월까지 했고, 누적으로 전국에 스마일 시니어 브랜드가 한 150개 정도가 이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이제 정리를 하고 조금 쉬다가 키어닥이라는 데서 이제 제안이 와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이 시장이 커지는 걸 이해는 했는데, 갑자기 뭐 몇백억씩, 100억씩, 200억씩 받는 회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니어 시장에, 요양 시장에. 뭐지? 했더니 플랫폼이래요. 플랫폼을 하는데 왜 돈을 주지? 그리고 플랫폼이 과연 매칭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얘네는 뭐지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회사 가기 전에 다른 좀 큰 회사에 사실 확정이 돼 있었어요. 입사 날짜까지도, 포지션까지도. 근데 그냥 궁금증에 거기를 포기하고 케어닥을 갔죠. 가서 이제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봐서 제가 감으로써 이제 케어닥의 장기요양사업부가 생기면서 케어닥의 직영점하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전까지는 간병인들 매칭만 해주는 플랫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서 이제 장기요양사업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직영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플랫폼까지 연결을 간병처럼 시키려고 했었어요. 지금도 사실상 안 돼요, 플랫폼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AI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으로 방문 요양이나 뭐 이런 요양 관련된 매칭을 해서 완전체가 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계속 개발자들하고 항상 싸웠던 이유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려주면 다 가능하대요. 끝까지. 상담까지 그리고 케어까지 다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피드백까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1부터 한 4 정도, 5 정도 정말 잘 개발하면 5 정도까지 뭐 문의하고 소개하고 연결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다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니즈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프로그램에 녹여서 뭘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쨌든 뭐 회사에 돈을 주니까 이때는 뭐 제 사업이 아니니까 회사에 돈을 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늘려가면서 했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가치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고 작년에 이제 나우케어라는 이제 회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우케어라는 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나우케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방문요양 센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문요양 센터들에 대한 운영 지원, 그러니까 성공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서포터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뭘 시작을 했냐면 사실 만든 건 2024년 12월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한 5, 6개월은 조금 다른 스터디도 하고 싶게 뭐 다른 거 하다가 7월부터 현장에 들었습니다. 7월부터 현장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전국의 방문요양 센터장들을 불러서 오시라고 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뭐가 힘들고 뭐가 문제가 돼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다 듣기 시작했어요. 이 센터장님들은 처음 보는 센터장님도 계시고요. 대부분 처음 보는 센터장님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냥 말만 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서울, 대전, 뭐 대구, 창원, 부산 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 오셔라 라고 했더니 센터장님 반응이 어떨까요? 그리고 참가비는 없어요. 무료였어요. 그랬더니 센터장님 반응들은 너네 보험회사냐? 그게 많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강남에 있으니까 강남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코인 회사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코인까지 가지? 우리한테 아니 코인하려고 이제 오라고 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센터장님들을 만나면서 답을 좀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나왔고 저번 달 11월 29일 날 전국에 사실 전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울 경기가 이제 주로 이제 오셨고 내년에 방문형 센터들은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아요. 그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년 평가에 대한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제가 그냥 부탁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서울역에 150자리를 했어요. 대관을. 200만원짜리 150자리를 그냥 일단 예약을 하고 그러고 한 3주 만에 한 8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피드백이 너무 잘 들었다. 평가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 그 뒤로 이제 회원이 또 다 돼주시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늙어가고 있잖아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비율 자체도 21% 이상이 이제 돼가고 있고 장기요양 등급자도 매월 증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역별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창업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노인 인구가 몇 퍼센테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이나 이런 걸 창업을 하시려고 해요. 제가 반대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본인이 하려고 하는 해당 행정구에 대한 그 노인 인구 비율도 모르는데 지금 센터를 차린다? 저는 그건 좀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안 해도 되니까 딴 데하고도 하지 마라. 일단은 조금 더 스터디를 하고 현장을 좀 보고 진행하셔라고 하는데 당연히 세종 빼고는 다 초고령이죠. 대부분이 초고령이고 열심히 막 따라가고 있고 제가 이거를 뭐 2014년부터 이제 강의를 계속 했었으니까 정말
이 퍼센티지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저희는 이 구간, 사실 시니어 케어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생애주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 있는 대상자들, 고객들이 회사에 이제 어떤 고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강, 요즘에는 많이 헬스케어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헬스케어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제 노쇠의 전 단계부터 해서 이제 생애 말기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다 만나잖아요. 언제가 됐든 간에 생애 말기로 이제 가는데,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생애주기 사업, 시니어 케어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비즈니스다 보니까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인구,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금융시장, 돈 냄새를 제일 잘 받는 금융시장, 금융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했죠. 그 중에 보험사. 사실 은행보다는 보험사가 제일 빨리 이제 선점을 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재단에서 이제 노블카운티에서 555세대의 노인복지주택으로 진행하고 있고, 너싱홈은 197베드로 이제 진행하고, 하나금융도 요양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온 데는 지금 KB일 거예요. 그죠? KB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기수가 굉장히 많이 막 1000명치, 2000명치 요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있는데, 실제 또 여기 운영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프레스를 가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돈 벌어와라. 왜냐하면 시설이잖아요. 신한라이프도 마찬가지. 오늘 신한 안 왔죠? 신한라이프도 마찬가지지만 신한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오픈을 해요. 이번 달에 이제 인허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오픈을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다 상급병실, 그냥 1인실로 진행이 돼요. 한 달에 얼마일까요? 한 달에 내는 돈이 입수하면 요양원인데 얼마일까요? 700 정도 돼요. 얘네가 KDB가 지금 한 300, 400 이 정도 될 거예요. 얘네는 한 600에 700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나름대로의 경쟁 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건물에 돈을 많이 쓴 것도 있고, 64베드인데 1인실만 다 세팅을 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고, 완전히 프리미엄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한라이프 케어 비용이면 사실 노블카운티도 그 정도 비용이거든요. 거기 이제 갔다고 보시면 돼요. 클래시 500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상급병실 요양원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한라이프는 또 밑에 지방에 또 준비하고 있고요. 내후년에. 그리고 더 계속 넓혀가 나갈 건데, 시설은 이제 그렇게 간다고 치고, 제가에 대한 부분도 KB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신한라이프도 지금 분당에 하고 있죠. 물론 정원수는 적지만. 근데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그럼 과연 얘네가 장기요양 쪽으로 진행하면서 돈을 버냐, 수익을 내고 있냐, 그게 목적이냐 라는 거죠. 목적일까요? 여기서 장기요양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수익 모델을 만들고 하려는 목적일까요? 아니겠죠. 왜? 돈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왜? 정원이 있잖아, 정원이. 거기에 대한 인풋이 있고, 그럼 거기에서 매출은 뻔하고 수익도 뻔하고 지출은 오히려 올라가죠.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돈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어디서 돈을 벌까요? 부동산. 왜? 요양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네 건물이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본인들 땅이 있잖아요. 신한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일단 본인들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출 일으켜가지고 건물을 짓고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당연히 건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회피하죠.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서비스 질에 집중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쪽 시장은 금융권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회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그냥 올렸습니다. 일반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어링
잘 알고 계시죠? 케어링, 케어다 뭐 이런 스타트업들 비지트 엔젤스 빼고는 다 스타트업이죠. 다 스타트업인데 케어링은 지정전만 진행하고 있죠. 방문요양하고 주야간. 그것도 인수해서 케어링의 스타트는 가족요양을 매개로 해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 받은 금액으로 뭘 할까 진행을 하다가 가족요양은 어차피 마이너스인 걸 알고 진행하다가 이제 투자사에서 더 이제 너네 더 매출 내야 되는데 뭐가 있어 하니까 이제 주야간을 인수하기 시작을 했고 주야간을 인수하면서 방문요양도 같이 인수를 하다가 방문요양 인수를 했더니 이건 주야간하고 좀 다르네 성격이 잘못 인수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방문요양은 이제 스톱을 하고 이제 주야간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멈추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하나 주야간 인수하면 거의 한 10억씩 던졌거든요. 얘네 지금 60 몇 개란 말이에요. 68개인가 60 몇 개인데 그만큼 들어간 거죠. 돈이. 투자를 받아서. 그럼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돼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주야간도 마찬가지죠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수익이. 근데 여기서도 어르신들이 출석 일수가 빠지고 하면은 또 마이너스고 계속 이제 간당간당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고 지금 투자 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케어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이제 장기요양 쪽을 하다가 제가 이제 빠지면서 약간 이제 지금 주춤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니어 주거 운영사로 가고 있어요. 운영사라는 게 뭐냐면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죠. 그럼 만드는 거 그냥 만들면 시행사가 이제 붙고 시공사가 붙어서 금융을 PF 일으켜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돈을 취하겠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건 쉽지 않겠다. 왜? 삼성 노블카운티도 다 한 10년 정도 적자였어요. 그러다 10년 이후에 약간 BP가 약간 맞춰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좀 있고, 비트 엔젤스야 워낙 이쪽에서 이제 그냥 오래됐다라고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대규는 일본의 베네센 모델인 것 같아요. 베네센 모델인 것 같은데, 학습치를 이제 팔다가 이제 노인으로 전향을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지, 교재나 이런 부분 진행하면서 교육원도 활성화시켜서 진행하자고 했는데, 원래 대교의 뉴이프, 본사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대교 뉴이프인데 대교 뉴이프의 대표가 이 대교의 장남이 먼저 이제 대표였죠. 대표였다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빠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CEO가 이제 대표로 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의 전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봅니다. 왜냐면, 케어링과 약간 색깔이 좀 비슷하게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보살핌이라는 회사는 케어 파트너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그냥 방문요양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그래도 좀 빨리 매칭이 된다라는 평들은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살핌은 나름대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다 알긴 하지만, 특히나 보살핌은 그쪽 일하는 친구들이, 좀, 머리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빠르고, 얘기를 해보면 이해도가 좀 빠르고 전략이 좀 있는 것 같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케어네이션은 케어닥처럼 이렇게 간병 플랫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요양 쪽 붙여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간병 플랫폼은 얘네가 조금 더 케어닥보다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아까 7월부터 저희가 전국 세미나 하면서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멤버 센터가 200개예요. 사실 숫자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봅니다. 기업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부산 세미나를 할 거고 하니까 200개 좀 넘을 거고, 앞으로 제 목표는 1000개거든요. 1000개의 센터들이 이제 저희 이제 회원으로 이제 가면서, 멤버십으로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항들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3년도까지 폐업에 대한 현황인데 굉장히 많이 폐업을 했죠. 이제 제가 지금 집중하는 데는 이제 방문요양이다 보니까 방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에 폐업률이 50%가 넘어요. 10명 창업하면 5명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물론 누적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있냐? 그러면 몇 개가 있냐를 봤을 때는 요양원 4,789개. 요양원 대표님들도 와 계시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방문이랑 이거는 이제 뒤에 제가 문제를 낼 거라. 그리고 방문 간호센터가 앞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재택의료에 대한 그 돌봄통합지원법 때문에 저도 헷갈려요. 돌봄 통합지원법이라고 계속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방문 간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주야간은 5,600개인데 서울 경기권은 주야간이 신규로 하기엔 좀 힘들죠. 왜냐 임대료 때문에. 임대료 주다 끝나니까 차라리 지방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복지원고는 숫자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등급받은 인정자, 등급자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되는 거는 예전에는 아마 예전에 이쪽 시장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1, 2, 3등급만 있었어요. 그죠? 치매 등급이 생기면서 4, 5등급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 생겼죠. 근데 4등급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는 4등급이 제일 많아요. 왜 많을까요? 4등급에 대상하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아서 많아졌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3등급 어르신을 4등급을 드려요. 왜? 재원 때문에. 돈이죠, 돈. 재정.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모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필드에서는 누가 봐도 5등급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인지지원 등급을 우선 줘요. 일단 우선 인지지원 등급을 일단 먼저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심해지시거나 하면 그때 다시 이의신청해서 다시 저희가 방문할게요. 라고 하면서 일단은 인지지원 등급을 줍니다. 왜?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그죠? 돈 때문에. 다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고,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과연 연도별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몇 명이 되나 쭉 봤는데 계속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연도별로 67,000, 78,000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고 계속 있어요. 있고 그러면은 센터들 그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주야간도 있을 수 있고 요양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방문 요양이 이제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방문 요양 센터에서 그러면은 신규로 했을 때 n분의 1 그냥 평등하게 나눠서 했을 때 몇 명의 수급자를 가져갈 수 있나? 한 센터당 3.2명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가려놨죠. 그러면 지금 전국에 방문요양 센터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틀리셔도 돼요. 말씀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2만 개. 다른 분? 25,000. 25,000. 방문요양 센터예요. 장기요양 기관 전체가 아니고. 가장 근사치로 말씀하신 분한테 제가 준비한 스모 카드 드릴게요. 몇 개. 틀리셔도 돼요. 그냥 아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15,000. 15,000? 네. 5만 개. 5만 개요? 참고로 전체 장기요양 기관이 요양원까지 다 합해서 3만 개가 조금 안 돼요. 네네. 몇 개? 8,000개. 8,000개? 만 개. 만 개. 18,000개. 일단 드리겠습니다. 잘 맞춘. 추운 겨울에 따뜻한 커피를 18,500개가 넘어요. 센터 드릴게. 굉장히 많죠. 전국의 요양원, 데이케어 다 합쳐서 29,000 몇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방문요양 센터가 18,000개예요. 그럼 방문요양 센터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뺏고 뺏기는 싸움이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창업도 많이 도와줘봤고 컨설팅 해봤고 프랜차이즈 해봤는데 이제는 그 시장이 아닌 거예요.
창업하시는 분에 집중하는 거는 이제 조금 너무 소모적이고 이미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사무대를 가져가서 지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업을 하시면 뭣도 모르고 하세요. 정말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어머니를 모셨더니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내가 방문형 서비스를 받아봤더니 정말 이게 보람된 일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창업을 하시죠. 근데 그 중에 주야간이나 이런 것들은 몇 억씩 드니까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방문량이 제일 손쉽고 2, 3천이면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방문량은 덜컥 이제 하는데 덜컥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신고제일 때는 그냥 서류만 집어넣으면 구청에 서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지정심사를 받죠. 그것도 굉장히 깐깐하게 받습니다. 지정심사를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을 한다 하면은 제가 사업계획서부터 운영규정부터 해서 서류를 한 200페이지 넘게 만들어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은 심사위원들 한 대여섯 명 앉아있는 데서 혼자 앉아가지고 질문을 받고 PT를 해야 돼요. PT를 하고 질문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해야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원분들의 질문 수준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쪽 시장에 안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시거나 말도 안 되는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내가 한번 제 지점들 있어가지고 가봤거든요. 제가 이제 대표라고 안 하고 브랜드 회사 대표라고 안 하고 그냥 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냥 갔는데 너무 화가 나고 뭐라 했거든요. 제가 못 참고 근데 어쨌든 붙었어요. 어쨌든 붙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모르죠.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든 하다가 1년, 2년차, 3년차 됐을 때 수급자는 좀 늘어나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또 생겨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발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빼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가다 보면 또 25명, 35명 이렇게 4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민을 해요. 내일 출근해야 되나? 언제 접을까?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하다가 공단 평가 보고 뭐하고 하면서 한 50명, 70명, 80명, 100명 정도 이상이 되면은 조금 숨을 쉬긴 하는데 이제 또 직원들 완성 부리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여기 지금 캐시천이 똑같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뭘까요? 이 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동일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증이 아니죠. 사실 문제 해결. 이건 문제를 계속 해결해야 돼. 몇 년 차는 상관없어요. 어르신들이 10명을 모시고 있든 어르신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두 동일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걸까요? 팔까? 센터를? 그럴 수도 있죠. 뭘까요? 이게 맞나? 수급자를 늘리는 거. 센터장님이세요, 혹시? 안 주셔도 돼요. 나눠가지고 되고, 문자로 준비한 거야. 신규 수급자예요, 신규 수급자. 이거는요, 오픈한 센터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야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100명, 80명, 뭐 이런 100명 이상 센터장님들 계속 저한테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몇 명이세요? 지금 한 120명인데. 그럼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히 하시라고. 여기 5명 있다고. 3년째 5명 있다고. 일로 가서 얘기하시자고. 그럼 가서 얘기하면은 그냥 힘들대요. 왜냐면 빠지니까. 왜냐면 또 인원은 사회복지사 가사는 또 가산대로 하고 돈이 씀씀이 또 있고 빠지는 건 좀 싫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숙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강사나 어떤 회사들이 요양사업이 제이커브를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미쳤구나. 그냥 제 표현으로 미쳤구나. 이쪽 시장을 아예 안 해보는 애들이구나. 그냥 일반 비즈니스라고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제이커브 하면 되는데 이쪽 시장은 제이커브가 아니고 이런 계단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은
다시 또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아프시거나 해서 빠지죠. 그래서 또 멘탈이 좀 붕괴됐다가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한 단계, 한 계단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또 그런 시행착오가 또 오고 계속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안정화라는 기준은 없지만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속도를 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평생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정년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힘 나는 데까지 이제 가시는데 가시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말할 사람도 없고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센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남편한테 집에 가서 아 이번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어 이 어르신이 이랬고 요양부 선생님이 이랬어 막 이런 얘기 하면 처음에는 들어주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들어줄 거예요. 아 그랬어? 그랬구나. 뭐 그런 사람이냐 뭐 하는데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이제 듣지도 않죠. 그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회복지한테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센터장들끼리 얘기할 것 같죠? 안 해요. 본인이 그런 얘기를 또 안 합니다. 센터장들끼리도. 그럼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그냥 제가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그래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라고 좀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아젠다라고는 했지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추이 전망인데 계속 늘어날 거고 이 부분도 계속 증가할 거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돈이 없다. 나라에 재정이 없어요. 지금 내년도 이제 한도액을 봐도 월 한도액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1, 2등급만 많이 대폭 증액이 됐고 3, 4, 5등급은 사실 소폭 증액을 했어요. 그거는 재택의료나 AIP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정책 방향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한 30년, 그러니까 2030년 뭐 이후부터는 정말 재정 고갈이 많이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험회사, 저희가 지금 KDB생명, 한국산업은행 자회사거든요. KDB생명하고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하고 있냐면, KDB생명의 FC들이 있어요. 설계사들. 설계사들에 대해서 요양 사업에 대해서, 요양 시장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1기 수료 끝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기 수료로 끝난 분들을 그 회사에서는 케어 플래너라고 불러요. 케어 플래너 분들이 이제 FC인데, 그래도 일반 FC들보다는 요양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 왜? 저희가 다 교육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이걸 하냐? KDB 생명보험의 시니어 요양 상품이 있어요. 뉴케어 버팀목이라는 이 요양보험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럼 이 요양보험에 대한 상품은 어떤 역할을 하냐? 등급이 나온 분들은 가입이 안 돼요. 등급이 나오기 전 분들, 뭐 40대, 50대는 상관없어요. 60대도 상관없어요. 나이대는 특별히 상관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등급 나오기 전에 우리 뭐 종신이나 이런 것처럼 미리 가입을 해놓는 거예요. 가입을 하고 매월 뭐 5만 원이나 뭐 이렇게 내면 나중에 이제 등급을 받잖아요. 만약에 뭐 등급 몇 등급이냐 상관없이 일단은 등급을 받으면 받고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30만 원인가가 매월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한다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불임부담금 되잖아요. 10만 원이 남죠. 남으면 그냥 남는 거예요. 주야간 이용한다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나와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죠.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번 달에 가입을 할까? 왜냐면 얘네가 지금 상품 리뉴얼도 저희한테 코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리뉴얼하면 분명히 보험료도 올라갈 거고 깐깐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상품이 좋냐? 이 리스크, 그냥 손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처음 나온 상품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품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왜 이렇게 하냐? 왜 나우케를 통해서 교육을 해달라고 하고 왜 이 상품들을 같이 뭔가 어레인지 하려고 하냐? 결국에는 나라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수가나 이런 걸 계속 나름대로 올리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한계가 다다르면 제 돈이 없으면 이제 본인부담금 지금 15%가 아니고 방문요양이다 어디든 본인부담금 제가 쪽을 뭐 20% 내세요.
그럼 반대로 정부에서 80%만 지원해 줄게. 아니면 정부에서 70% 돈이 없어. 70%만 해줄게. 30%는 본인 부담 내야 돼.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재정부 쪽에, 재경부, 기획재정부 쪽에 고위 관료분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냥 너네 빨리 준비해. 라고 사실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험사들이 이 부분을 좀 관심 있어 가는 거고, 앞으로는 분명히 그 시점이 올 것이다. 안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고 준비해서 가셔야 되지 않냐라는 게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 약간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쪽, 뭐 시장 쪽이다 보니까 뭐 생소하거나 성격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쪽 시장에 계시다 하면은 여러 방면 다각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